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YTN 사이언스는요, 지난 10일까지 4번에 걸쳐서 이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생중계해드렸잖아요. 예. 네, 오늘은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밝혔던 이 과학기술 공약을 비교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중요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론화가 덜 됐던 게 바로 과학 정책이잖아요. 네. 이번 토론회로 그 갈증이 많이 해소됐던 시간이었는데, 자, 각 후보들의 정책 구상을 알아볼 텐데 가장 먼저 그 토론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재명 더불어당 후보는요, 지난 12월이죠. 과학기술 7대 공약 발표에 이어서 이번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도요,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예. 또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데이터 전담부서 설립, 또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신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4가지 과학기술 분야의 개편안을 공약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부총리급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고요. 네, 이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물리거나 또 이를 진화시킨 과학기술 정책 후보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는 10대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하겠다 이거랑 2030년 달 착륙 목표를 실현하겠다 이런 건데요. 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의 설명 또 한번 들어보시죠. R&D 연구과제 선정 방식을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서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인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PBS로 불리는 소위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개혁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개발의 전진기지인 출연연구기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부총리 격상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겠다고 이렇게 말했죠.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요, 이 정부 조직 개편보다는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만약 격상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통령 직속 전담 조직인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고 과학보좌관 등을 두겠다고 밝힌 건데요. 윤석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네, 윤 후보는 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향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와 과학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기 연구과제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후보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과 정치가 분리가 되질 않고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의 그 로드맵과 어떤 시기별 그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당 후보 모두 과학계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건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을 언급했죠. 네, 맞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과학기술 부총리 격상을 공약했는데요. 다만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이 녹색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로 승격을 하되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집행력까지 함께 가질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네. 심상정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부처 위의 상원 노릇을 하면서 말하자면 재정권을 가지고 여러 부처들을 컨트롤해 왔어요. 이 과학기술 부총리가 단지 직위만 부총리가 아니라
그 방향을 주도하고 또 그 방향에 걸맞는 연구 방식을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이 심 후보는 진보 진영 대선 후보답게요. 여성과 청년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는데요. 예. 여성 연구자가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하는 대학원생들이 노동자로 대접할 수 있도록 이 노동법 적용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연구자를 위해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하고 여성 고경력 및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문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일부 지원하고 연구기관 어린이집도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어쩌면 과학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도 궁금한데요. 일단 안 후보도 과학기술 부총리를 두고 또 청와대의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요, 5개 이상 분야에서 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또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 신설, 또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개 분야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경제 5대 강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그런 선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네, 이 안 후보는 또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연구과제의 평가 방식을 결과가 아닌 과정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안 후보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정 위주의 감사로 바꾼다면 과정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실패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0.1%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요. 999명이 실패해도 한 명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연구 환경과 또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4명의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자,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과학기술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우선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3명의 후보 모두가 이 과학기술 조직을 부총리로 격상한다고 밝혔잖아요. 네. 이 상위 거버넌스에 과학기술을 둔다는 점이 의의가 있지만 후보별로 특별한 공약이 없고 또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래 전략 기술 확보, 또 연구 환경 자율화 등 여러 정권에 걸쳐서 대선 때마다 나왔던 공약이 겹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윤지훈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요. 글로벌 패권 경쟁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이 핵심이라는 점을 후보자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과학 정책 잘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과학이 부수적인 분야가 아니라 국민들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후보들이 잘 인지를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과학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희영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